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여러분 세금이 내려간다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기업들 법인세 모두 내려갑니다. 이 소득세부터 전해드리면요. 15년 만에 이 과표 기준을 손을 봅니다. 이 소득이 낮을수록 줄어드는 세액 비율은 더 커지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모두가 내년부터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2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소비자 물가. 고물가 시대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겐 세금도 부담입니다. 요즘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월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또 안 올라가고 세금이 이제 나오는 그런 부분을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숨도 좀 나오는 부분도 있고 뭔가 누진세 마냥 더 크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체감적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좀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이에 정부가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금액 구간을 상향한 것인데 6% 세율 구간은 200만 원, 15% 세율 구간은 4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은 소득세가 평균 18만 원, 연봉 7,800만 원의 경우 최대 54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총급여 1억 2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세액 공제 한도를 낮춰 24만 원의 감세 효과가 있습니다.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대 수혜를 받는 연봉 8천만 원 안팎 근로자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연 최대 83만 원의 소득세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정부는 또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개별 소비세를 300만 원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아예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문재인 정부 땐 1주택자보다 2주택자가, 2주택자보다 3주택자가 훨씬 많은 종부세를 내는 구조였죠. 윤석열 정부는 주택 개수가 아니라 가격으로 매기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보다 이 지방 다주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걸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주택 수가 아니라 가격에 따라 매기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다주택자 중과세가 징벌적 과세라 판단해 폐지하는 겁니다. 세 채를 보유할 경우 최대 6%였던 종부세율은 2.7%로 낮아졌고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최대 300%였던 걸 150%까지 낮췄습니다.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공시가 33억 원 집을 가진 1주택자와 마포와 대전에 총 21억 원 상당의 아파트 2채를 가진 사람을 비교해봤습니다. 현행대로라면 다주택자 중과에 따라 서울과 지방의 2주택자의 보유세가 더 크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강남 1주택자보다 낮아집니다.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의 공시가격 합산 30억 원의 2주택을 보유할 경우 7,100만 원을 내야 할 종부세가 5분의 1 수준인 1,400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정권 초 부동산 매물이 쏟아지길 바라며 시행한 양도세 중과 유예의 약발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일단은 더 안고 갈 수 있겠다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방 소액 아파트가 투기 대상이 되는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경제산업부 박지혜 기자 나왔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내리는지 살펴를 좀 보죠. 근데 소득세 개편이 무려 15년 만이라면 정권이 3번 바뀌는 동안 지금 바뀌는 건가요? 그렇죠. 물가는 치솟았는데요. 이 과표 구간은 그대로여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어간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2008년 기준 총소득 3천만 원이 올해 기준으론 3,95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소득인데 세금은 더 내야 합니다. 2008년과 비교하면 나라 국가 내 근로소득세 세입이 3배가 쌓이는 지경이 되면서 이 정부가 이번에 좀 고쳐보기로 한 겁니다. 자, 어떻게 고치는지 보죠. 소득세는요, 다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소득과 상관없이 세금이 모두 줄긴 줍니다. 이 소득세는 이전처럼 8개 구간으로 나눠 부과하고 구간별 세율도 동일한데 소득 하위 두 구간의 기준점이 최소 200만 원, 최대 400만 원 높아져서 조금씩 다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이 연봉 7,800만 원 근로자가 54만 원으로 가장 많이 줄어듭니다. 뭐 혜택 정도가 다른 것 같은데 혜택을 좀 덜 보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그럼?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 납세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들의 특히 그렇습니다. 이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나 3억 원인 고소득자는 세액 공제 한도를 줄였기 때문에 감소세액은 24만 원에 그칩니다. 고소득자는 조금 덜 줄어드는군요. 자, 종부세 살펴보죠. 종부세도 이 1주택자, 뭐 2주택자, 3주택자 다 줄어드는 겁니까? 이 감소폭은 다르지만 다 줄어듭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왔죠. 그렇다 보니 저가 3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많은 세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주택수 대신 합산 집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만큼 다주택자 세금이 가장 많이 줄어듭니다. 자, 기업들이 법인세도 줄어든다면서요? 이 기업들이 계속 해달라고 좀 주장해 왔던 건데요. 그렇죠. 법인세 최고 세율이요. 이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로 3%포인트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 기업의 세 부담을 좀 낮춰줘서 경기를 띄워보겠다는 생각이죠. 이 민주당에서는 감세 혜택이 재벌 대기업에만 돌아간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감면액 비중으로 따지면 중소, 중견기업이 더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게 다 법 개정 사안이에요. 무려 뭐 법 18개를 고쳐야 된다고 하던데 될까요? 이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사실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소득세부터 법인세, 종부세까지 모두 내리려면 이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요.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선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득세는 민생과 결부된 만큼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나 기업 법인세 인하는 반대란 겁니다. 안 그래도 정부 빚도 많은데 이 세수 감수 어떻게 할 거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 정부는 4년간 13조 정도의 세수가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감당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여론이 결정할 것 같네요. 네, 아는 기자 박지혜 기자였습니다. 자, 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어제 이 시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다시 일촉즉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협상이 결렬이 되면 내일이라도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데요. 이 주변에 경찰 병력도 늘어났습니다. 거제로 가봅니다. 자, 배영진 기자, 잘 될 것 같더니 이 협상이 쉽지가 않나 보군요. 네, 오늘 노사협상은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7시 반부터 다시 협상이 시작될 예정인데 노조 파업을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이 소속된 22개 협력사 측이 하청지휘에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은 대여섯 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걸 다 철회해달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협력사 대표들과 원청인 대우조선은 7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보고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파업이 아무런 처벌 없이 끝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고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내일 대규모 공권력 투입을 검토 중입니다. 작은 철 구조물 안에서 30일째 농성 중인 유최한 부지회장 등 노조 지도부에 대해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존재 자체가 불법이고 차별인 게 하청인데 대통령이 보는 불법이 어떤 게 불법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경찰은 체포나 강제 해산을 위한 구체적인 작전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0여 명이 농성 중인 현장에 경찰 12개 중대, 100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노조원이 농성 중인 독 바닥엔 추락 사고를 예방하는 에어매트가 설치됐습니다. 신호에 불을 붙이는 걸 막기 위해 소방차가 물을 대량으로 뿌리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상공엔 경찰 헬기가 수시로 뜨고 내리고 있습니다. 공권력 투입 임박 소식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거제로 내려와 공권력을 투입하면 정권 퇴진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서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하청 노조는 이렇게 파업을 하고 있지만 이 대우조선 노조는 일하고 싶다며 파업에 반대를 하고 있죠.
급기야 하청노조 편을 드는 민노총 금속노조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대우조선 노조가 금속노조에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투표 현장에 이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우조선 조합원들의 금속노조 탈퇴 여부를 묻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정직원 8,600여 명 중 4,720여 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투표율은 반나절 만에 70%에 육박했습니다. 제적 인원 중 과반이 투표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탈퇴가 결정됩니다. 대우조선 근로자들은 상급 조직인 금속노조가 옥포조선소 일독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하청지회를 지원해 회사와 근로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에서 좀 중재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었는데 금속노조가 중재 역할보다는 좀 전국적인 사업장 투쟁으로 이렇게 더 확산시키는 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전체 조합원 1만 8천여 명 중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탈퇴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지역을 대표하는 사업장이 빠지면서 금속노조 측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2009년엔 쌍용자동차 노조도 투표를 통해 금속노조와 결별했습니다. 금속노조 측은 집단 탈퇴 투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우조선 직원 개개인이 금속노조를 직접 탈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오늘이 어느새 파업 50일째입니다.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민노총을 향해 조폭 집단으로 전락했다는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50일째를 맞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성노조의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120여 명의 불법 파업 노조원이 10만 명의 거제 시민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청노조가 소속된 민노총을 조직폭력 집단에 빗대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해복권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입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앞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대우조선 사태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며 정상화를 압박했습니다. 빨리 불법 행위를 풀고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야당은 공권력을 투입하면 제2의 쌍용차 사태, 용산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말로는 대화와 이 타결을 요구하면서도 실제는 물리력 행사를 위한 명분 축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서 강제로 해산하려 하면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우리 국민을 북으로 보내도 되느냐였던 이 탈북어민 북송 논란의 이슈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흉악범이 맞느냐 이 논란으로요. 민주당은 탈북어민을 연쇄살인범 유영철에 빗댄 자료를 배포하며 당원 교육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흉악범이라는 증거도 없이 북한 말만 듣고 보냈다고 맞섰습니다. 최수영 기자 단독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국 각 지역위원회에 당원 교육용으로 배포한 A4 9장 분량의 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비대위원장의 지시사항이라며 당원 교육에 적극 활용하라는 독려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앞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당 의원총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탈북 어민들을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비교하며 흉악범 추방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시체를 바다에 유기하고 심지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페인트 칠까지 했던 엽기적 살인 사건이라고 규정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한다라며 시동을 건 북풍몰이가 선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흉악범이라는 증거가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살인자로 몰았다고 맞섰습니다.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 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습니다.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서로 교감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서훈 원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일 잘 알죠. 서훈 원장한테 물어보고 만약에 노영민 실장이 결정을 했더라도 그 방향, 방침에 대해서 그렇게 아마 결정을 했을 거고요. 통일부는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인지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이 당시 북송한 탈북 어민이 16명을 중인 흉악범이 맞느냐 아니냐. 여야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네, 우선 양측 주장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북송이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죠. 윤석열 정부는 당시 남북 관계를 고려해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로 북송한 것으로 흉악범인지 여부도 더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16명을 살해했다는 증거는 있는지, 반대로 이 문재인 정부가 또 거짓말을 했다는 그런 증거는 있는지 쫓아가 보죠. 밝혀낼 증거가 일단은 있는 겁니까? 제가 양쪽의 주장을 한번 종합을 해봤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증거 2가지입니다.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의 진술이 있고요. 그리고 SI 정보입니다. SI는 인공위성 사진이나 북한에서 주고받는 통신을 엿들은 감청 내용 등 첩보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인데요. 문재인 청와대와 국정원이 이 자료를 갖고 있고 현재 검찰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이 2개의 증거가 모두 흉악범 쪽으로 향해 있다 이런 주장인가요? 네, 우선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진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2019년 통일부 고위 당국자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탈북 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고 의심할 정도가 없을 정도까지 확인했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또 SI를 근거로 살해 과정을 국회 정보위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선장을 죽이자, 돼지 잡듯이 하면 된다. 그래서 도끼 하나, 망치 2개 등등을 이제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올라오는 선원들을 다시 이제 후두부 가격하는 방식으로 살해하고 다시 시체는 바다에 유기하고 이 모든 작업이 해 뜨기 전에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 민주당과 같은 이 증거, SI와 진술을 두고 다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전 정부 인사들은 이제 탈북 어민들이 명확하게 진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현 정부는 2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대목이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을 살해했는지, 살해 도구, 방법, 동기 등에 대한 2사람의 진술이 엇갈렸다는 건데요. 또 SI 정보도 문재인 정부가 유리한 대목만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범죄를 치르고 자기들끼리 죽어도 우리 조국에서 죽자 이렇게 모의를 하고 자강도로 도망갔다가 내려오면서 선원 16명을 차례차례 밤에 불러내서 무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귀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탈북 어민들의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 이 발언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이 있을 때 한 발언이고 그 뒤에 남조선으로 가자라는 말도 있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SI가 북한이 일부러 흘린 역정보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증거가 진술과 SI뿐이라면 당시에 우리는 뭐 조사는 안 했던 겁니까? 네, 국정원에서는 어선을 합동 수색한다던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돌연 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당시 납포부터 북송까지 일지를 보면 사실상 단 하루만 조사를 하고 송환이 결정된 거라 부실한 조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 정부에서는 흉악범이라고 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도 논란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그럼 이제 검찰이 수사 중인데요. 검찰은 그럼 이 탈북 어민이 흉악범인지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북송된 어민들은 북측에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고 어민들의 2019년 진술과 SI 말고는 조사할 증거가 없어서 진실 규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네, 아는 기자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의 직원 채용 논란에 대해 여권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반박하고 있죠.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일제히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자신들은 사적 채용이 아니라 인재 영입이었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궤변이라고 비판합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청와대 직원 채용 방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누가 보면 공채로 청와대 대변인 되신 줄 알겠다고 문제 삼자 반박에 나선 겁니다. 그 당시에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진행을 했었던 아나운서였었고 네. 그러한 능력들이 인정을 받아서 인재 영입이 됐던 케이스였죠. 우선 공개 채용의 반대말이 사적 채용이 아니거든요. 공개 채용의 반대말은 비공개 채용이에요. 그런데 비공개 채용에도 청와대는 최소한의 절차가 있고 검증이 있고 지금 대통령실 직원 채용과 비슷한 절차를 거쳤지만 인재 영입이었고 비공개 채용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궤변이라면서 제발 부끄러운 줄 알라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지난 2017년 개그맨 김영철 씨가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했던 사진을 올리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고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해외 방문 당시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을 태운 것을 비판한 것에 맞불을 놓은 겁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최종 후보자를 추리는 예비 경선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97그룹을 대상으로 한 첫 토론회에서 유력 당권주자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유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97그룹 재선 의원 4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00분 넘게 이어진 첫 토론에서 유력 후보인 이재명 의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혁신의 주체이기보다는 쇄신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모든 걸 걸었던 대선 후보는 연고도 명분도 없는 지역의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우리 당의 대표가 됐을 때 우리 당이 이런 신뢰를 회복할 수도 없고 뭔가 책임지지 않는 정당으로 낙인 찍혀서 더. 강병원 의원은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7명 후보들의 본선 단일화를 제안하며 이 의원을 압박했습니다. 반명전선을 분명히 해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겠다는 겁니다. 다른 비명계 당권주자들도 이재명 의원에 일제히 날을 세웠습니다. 서른 의원은 이 의원이 대표가 되면 공천 학살을 할 것이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다고 했고 최고위원 후보 윤영찬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현 상황 자체가 부인할 수 없는 리스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97그룹과 비명계의 공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당대표 후보들 서로 단일화 제안 나오고 이에 대해서 간단한 규정 부탁드립니다. 대신 교섭단체 연설을 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을 향해 자신의 무능함을 남 탓으로 돌리는 아주 민망한 장면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뭐가 낮아졌나요? 네, 목소리 톤이 부쩍 낮아졌습니다. 출근길 도어 스태핑에서 종종 감정을 드러내곤 했던 윤 대통령, 어제 오늘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을. 빨리 불법 행위를 풀고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수사는 진행이 되면은 어디 내부에서 간섭할 수는 없어요. 간섭하면은 수사. 그렇게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혹시 경찰력을 포함한 인권력 투입도 좀 고심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질문이 좀 길다. 거기에 대해서 더 답변 안 할게요. 답변 시간도 줄고 톤도 낮아지고 이런 대통령 변화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진중권 전 교수는 불필요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 같은데 참 안정감이 든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야당의 비판은 여전했습니다. 야당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내에서 제1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인데 일개 정치인 나부랭이처럼 표현해서 되겠습니까? 그러자 국민의힘은 도대체 언제까지 대통령 발언의 토시 하나까지 말꼬리를 잡을 것이냐고 불쾌해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감한 탕감이 정부가 내놓은 청년 빚 탕감 논란이 꽤 크더라고요. 네, 일주일 전에 정부가요, 이 청년층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을 발표했죠. 열심히 빚 갚는 사람만 바보냐, 또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는 불만 여론들이 커지자 여당이 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대통령실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네, 원금을 탕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빨간 글씨로 탁 강조가 되어 있네요. 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건요, 이자를 깎아주거나 상환을 유예해 주는 거지 빚 자체를 없애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여론은 여전히 시끌시끌합니다. 빚내서 투자한 청년들, 일명 빚투까지도 구제해 주는 건 특혜 아니냐는 거죠. 저게 댓글들인가 보죠. 국민 세금으로 왜 코인 도박 빚을 갚아주냐. 그러니까 이제 투자 손해는 개인 책임 아니냐. 국가가 갚아주는 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네요. 네, 청년만 힘드냐, 중년도 힘들다는 식의 세대 갈등 양상까지 보였습니다. 그러자 여당은 또다시 수습에 나섰습니다. 일각의 논란에서 같이 빚투, 영끌 관련된 대상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빚투나 영끌은 지원 대상이 아닌가 보죠? 그게 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발표 당시에 대통령이 했던 말 한번 들어볼까요?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고, 하다 보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들쭉날쭉 발표가 혼란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민감한 이슈일수록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죠. 요즘 국민들이 얼마나 공정에 예민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일명 켄타우로스, 이 코로나 변이 BA.2.75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호 확진자가 나온 뒤에 잠잠한 줄 알았더니 이 2호 환자는요, 1호보다 앞서서 이미 2주 전에 입국한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새 지역 사회에 얼마나 퍼졌을지 걱정입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 계통인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30대 외국인 A씨로 지난 5일 인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이틀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지난 14일 국내 첫 감염자였던 60대보다 확진이 나흘 빠릅니다. 60대 남성의 경우 BA.2.75 의심 검체로 곧장 분류돼 확진 후 분석까지 사흘이 걸렸지만 A씨는 일반적인 변이 분석을 거쳐 검체 이송까지 7일, 분석하는 데 7일이 걸렸습니다. 무작위 표본 추출에 의한 전장 유전체 기반 변이 분석이 통상 검체가 도착한 이후에 검사 분석 시간에 한 5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되고, A씨의 접촉자는 18명으로 이 중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변이 분석 중입니다. 이미 지역사회에 BA.2.75가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전파력은 BA.5보다 빠른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유행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BA.5로 예측되는 곡선보다 후반부에 BA.2.75로 대치가 된다면 유행 정점도 높아지고 시간도 길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7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년 7개월 만에 1,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서울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딱 하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200만 원 안팎이라 인기가 많습니다. 이 구청장이 바뀌고 갑자기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비 엄마 아빠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서울의 유일한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5층 규모로 2014년 문을 열었는데 산후조리원과 신생아실, 산부인과 진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2주에 송파구민 190만 원, 다른 지역구민 209만 원으로 서울 평균보다 저렴하고 시설도 좋아 산모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예약이 1분에서 2분 만에 마감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갑자기 운영을 중단한다는 공지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예약은 이제 추가적으로는 안 받고요. 구청에서 통보가 돼서 지금 운영을 중단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송파구민 이용률이 저조하고 100% 송파구 예산으로만 운영하는 상황에서 매년 1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송파구청 게시판은 새 구청장이 취임하자마자 운영을 중단하느냐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다 조례로 다 출동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제 그래서 없어진다고 하면 조금 부담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아직 없어진다고 하면. 항의가 빗발치자 송파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다시 이제 검토를 해보자.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예약 중단, 잠정 중단으로 이제 기관에서 받아들임으로써 또는 행정 전달 과정의 어떤 착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단체가 전적으로 예산을 부담하고 인력을 수급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공공시설의 운영 중단 논란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요즘 휴대전화 앱으로 택시 많이 잡으시죠? 이 택시를 불렀다가 취소를 할 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칫하다가 타지도 않은 택시 비용을 낼 수도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요즘 택시를 탈 때 이렇게 승강장에서 기다리기보단 택시 호출 앱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런데 호출 취소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시민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호출을 취소했을 때 수수료요? 잘 모르고 있는 거.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일단 먼저 눈에 띄는 곳에 잘 보여줬으면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반감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즉시 호출의 경우 실제 배차 후 1분만 지나도 최대 5,000원까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앱 업체 4곳 중 3곳은 작은 버튼을 눌러야만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먼저 예약하는 기능을 이용했다가 호출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는 훨씬 비싸집니다. 출발 예정 시각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운임의 100%, 최대 5만 원까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1월 대기 시간이 20분이나 돼 예약 호출을 취소한 이모 씨. 기사와 통화하고 취소 버튼도 눌렀는데 수수료가 5만 원이나 결제됐습니다. 취소가 최종 단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약 취소를 눌렀는데 예약 취소가 완료된 겁니다. 안내 멘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카카오티 측은 당시 기사가 출발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수수료를 전액 환불할 예정이며 관련 규정을 정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승객의 절반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커지는 택시앱 호출 시장. 소비자 권리에 대한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이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게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건물 밖으로 다급하게 뛰쳐나오는 남성. 손에 흉기를 든 채 괴로운 듯 주저앉더니 황급하게 자리를 뜹니다. 연이어 흰색 옷을 입은 또 다른 남성이 손에 흉기를 들고 나타나더니 골목길로 재빨리 달아나고 이 모습을 지켜본 행인이 놀라 뒷걸음칩니다. 잠시 뒤 경찰이 출동해 흰 옷을 입은 두 번째 남성을 뒤쫓고 구급대원은 들것에 누군가를 싣고 나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강북구 노래방에서
40대 남성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함께 있던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여성을 살해한 뒤 다른 남성에게 흉기를 빼앗기자 또 다른 흉기를 남성에게도 휘두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걸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과거에도 폭력 등 다수의 전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전 숨진 여성으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을 받거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술에 취해 골목길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10분 정도나 길바닥에 누워 있었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이른 저녁 시간 서울의 주택가. 이면 도로를 달리던 흰색 SUV 차량이 방향을 꺾어 왼쪽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몇 분 뒤 경찰차가 출동하고 뒤이어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뛰어갑니다.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내다보니까 차 밑에 차가 깔렸더라고요. 경찰에 사람이 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제 오후 6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 골목길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이 지나는 차에 치여 변을 당한 겁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노인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노인은 사고를 당하기 40분쯤 전부터 술에 취한 채 골목길에 앉아 있었고 10분쯤 전부터는 길에 누워 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차량 여러 대가 길에 누운 노인을 보고 되돌아가기도 했지만 위험하다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집어넣고 가고 여기 지부대들이 어제도 누가 신고했으면 그냥 신고했어야지 안 주면 안 걸려. 경찰은 운전자가 바닥에 누운 노인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걸로 보고 교통사고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지난 5월 개장한 춘천 레고랜드 놀이기구가 또 말썽입니다. 개장 직후 롤러코스터 멈춤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었죠. 이번엔 전망대가 멈춰서 이용객들이 2시간 넘게 고립됐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42m 높이 레고랜드 전망대에 소방 고가 사다리차가 연결됐습니다. 헬멧을 쓴 여성이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사다리에 조심스레 오릅니다. 레고랜드 전망대 놀이기구가 아파트 5층과 맞먹는 높이 21m 지점에서 멈춰선 건 낮 12시 29분쯤. 다음 걸 이용해달라 그래서 저희는 그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냥 한참 있더니 뭐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쾅 소리가 나더라고요. 당시 놀이기구엔 관광객 17명과 직원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 없이 모두 구조됐지만 2시간 넘게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레고랜드 대처는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사고 후 40분이 지난 오후 1시 10분에야 소방에 늑장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점심시간 중이었던 데다가 다들 이제 이 담당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상황 벌어진 거에 대해서 좀 파악이 제가 좀 덜 돼 있는 상황이라. 레고랜드는 시스템 오류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레고랜드에서 놀이기구 멈춤 사고는 이번이 벌써 5번째입니다. 지난 어린이날 개장 전후 롤러코스터가 연이어 멈춰 이용객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고 지난 5일에도 롤러코스터가 중간에 멈추면서 이용객들이 40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연이은 놀이기구 사고에 대대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서 판매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폐공장. 철문을 열자 내부엔 커다란 비닐 천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천막을 걷어보니 붉은 LED 조명 아래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마약인 대마입니다. 말린 대마를 담은 유리병도 대거 발견됩니다. 서울 도심의 지하상가. 이곳에서도 조명과 환기시설 등 전문적인 설비까지 갖추고 대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경찰 감시를 피하고 중간 유통 비용을 아끼려 밀수입이 아닌 직접 재배를 택한 겁니다.
밀반입 자체도 어렵고 이 판매를 계속 몇 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세관에 걸릴 확률도 높고 그렇게 하면 이윤이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합니다. 판매 수법도 치밀했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 사이트에서 대마를 광고해 팔았고 대금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받았습니다. 대마를 건네줄 땐 특정 장소에 놓고 가는 던지기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경찰이 이처럼 대마를 재배해 유통시킨 일당 11명을 붙잡고 이들로부터 대마를 사서 투약한 56명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5만 6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마 17kg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 5,200만 원도 환수했습니다. 대마 판매를 광고한 인터넷과 SNS 등 11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및 정보 삭제를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 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정진웅 검사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의 유죄 판결이 1년 만에 뒤집힌 겁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한동훈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독직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정진웅 검사. 오늘 2심 재판부가 정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검찰하고 이제 1심 재판부에서 오해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부에서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폭행의 고의성을 인정할지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폭행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 2심 재판부는 고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겁니다. 정 검사는 지난해 8월 1심 유죄 판결 직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전기차 끌고 장거리 여행 가시는 분도 늘고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소가 고장난 곳이 많아서 차량 주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달리다 휴게소로 들어가면 전기차 충전소가 나옵니다. 4곳 중 3곳에서 충전이 진행 중이고 대기 중인 차량들도 있는데 한 곳만 텅 비어 있습니다. LCD 패널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이렇게 LCD 패널을 누르게 돼 있는데 일부는 고장이 난 곳이 있어 운전자들이 애를 먹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고속도로 충전소. 말만 급속 충전이지 속도는 거북입니다. 파워모듈 24개 채널 중에 2개가 오프됐습니다. 충전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제조사 이첩해서 교체 진행하겠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총 680대. 이 중 80% 이상을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게소당 평균 2대꼴로 설치된 셈인데 고장난 충전기들이 있어 장거리를 가야 하는 운전자들은 불만이 큽니다. 보통 휴게소가 뭐 30km, 30km 막 되잖아요. 여기서 못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앵꼬가 날 수가 있어요. 강원도의 한 휴게소에는 충전기가 넉 대나 설치돼 있지만 전기가 안 들어와 석 달째 무용지물입니다. 고장 여부를 알 수 없다 보니 마음이 급한 운전자들은 낭패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전기가 5%요? 뭐 내가 불러갖고서는 갈 수밖에 돼 있어요. 갈 길이 막막한 거죠. 전국에 등록된 전기차는 23만 2천여 대.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건 못지않게 관리가 중요합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네, 얼핏 보면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 사진 같지만 SNS에 올라온 젊은이들의 휴가 사진입니다. 요즘 이렇게 시골로 소박한 여행을 떠나는 이른바 촌캉스가 MZ세대 사이에서 인기인데요. 코로나 거리 해제 후 첫 여름 휴가 기간이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휴가 비용이 너무 비싸지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특별한 휴가에 눈을 돌리는 겁니다. 제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시골집입니다.
장작을 떼는 아궁이, 고무신과 뒤주 등 옛날 물건이 가득합니다. 자연에서 놀 수 있으니까 좀 부담은 덜한 것 같아요. 호텔 가고 이런 것보다요? 아, 그럼요. 너무 비싸졌죠, 요새? 아, 네. 많이 비싸더라고요. 코로나 거리두기가 풀리고 해외여행길이 열렸지만 비행기 값이 오른 데다 외식비와 숙박비 등 물가까지 오르면서 휴가비가 비교적 싼 시골을 찾는 겁니다. 계곡에서 물놀이 했고요. 할머니 스타일 몸빼 옷을 사왔어요. 그래서 그거 입고 놀 거예요. 호텔 이런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움막이나 흙집 그런 분위기 좋아해가지고 좀 찾아다니거든요. 자연 속에서 멍 때리기를 하고 벚꽃풍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날립니다. 자연 친화적인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런 데만 찾아다녀요. 지금 여름 휴가철이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비싸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여기가 더 저렴한 편인가요? 네네네. 장작가마에 고기를 구워 먹으며 느긋한 휴가 첫날을 마무리합니다. 생일부터 어디였나? 시골 느낌으로 여름을 즐기는 축제에도 젊은이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먹고 시작하자고. 갑자기 물을 먹어? 물. 이렇게. 이장님과 부녀회장 등 벚꽃풍의 옷을 입은 캐릭터들과 물싸움을 합니다. 재밌었고요. 네, 여름에 덕분에 시원하게 보낸 것 같아요. 수박밭 주인 몰래 수박설이라는 게임인데요. 저도 참전해 보겠습니다. 몰래 수박밭을 기어가서 수박을 서리해 도망칩니다. 주인에게 붙잡히면 꼼짝없이 물벼락을 맞아야 합니다. 이런 체험을 하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물벼락 맞으셨는데 집에 어떻게 가세요? 이제 말려야죠. 치솟는 물가에 휴가를 포기하는 이른바 휴포족이 되는 대신 저렴한 촌캉스로 눈을 돌리는 MZ세대들. 소박하지만 특별한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엄마 아빠 세대는 다 했던 건데. 그렇죠. 네. 경험해봤던 것보다는 안 해봤던 걸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러시아군이 470억 원짜리 자국 폭격기를 실수로 격추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쏜 미사일이 되돌아오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하늘 굉음과 함께 등장한 불덩이. 서서히 땅으로 떨어지더니 닿는 순간 빛이 번쩍합니다. 친러시아군 SNS에 우크라이나 전투기를 격추시켰다며 공개된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후 우크라이나 측이 공개한 전투기 잔해 영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 공군 소속 표식이 버젓이 새겨져 있던 겁니다. 현지 시각 지난 17일 밤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주 알체우스크 마을 인근에서 러시아군이 격추한 건 러시아 공군의 수호이 34 전투기였습니다. 해당 전투기는 미화 약 3,60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는 470억 원에 이르는 최신형 기종입니다. 러시아 방공부대가 근처 상공을 비행하던 자국 전투기를 우크라이나 군용기로 오인해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같은 지역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이 부메랑처럼 공중에서 유턴해 다시 발사 지점을 타격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동부 장악에 이어 전선을 서부 쪽으로 넓히겠다며 확전을 암시했습니다. Что уже 300-километровые боеприпасы они получили. Ну, значит, задачи географические будут отодвигаться от нынешней линии еще дальше.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을 확전의 빌미로 삼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중국의 피자헛 매장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튀김용 기름은 새까맣게 변했고 유통기한 라벨을 바꾸는 현장까지 포착됐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주방 모자를 쓰고 창고에서 은밀히 작업을 하는 남성. 식재료 포장 비닐에 꼬리표를 다시 붙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소시지와 레몬 조각 등 각종 식재료의 유통기한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피자 가게에 위장 취업한 기자들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주방 음식통에 담긴 식재료들은 유통기한이 지났고 피자를 만드는 데 사용됐습니다.
튀김용 기름이 담긴 용기엔 음식 찌꺼기가 둥둥 떠다니고 투명하던 식용유는 잉크색이 됐습니다. 10일 넘게 사용한 겁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해 파문이 커진 베이징의 피자 가게입니다. 문 앞에 휴업 판단 안내문이 붙었고 매장은 폐쇄됐습니다. 당국이 적발한 매장 중 한 곳은 지난 3월에도 위생 문제로 벌금 1,000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에만 2,600개 넘는 매장을 가진 피자헛 이미지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내일은 작은 우산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무더위 속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중부는 내일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경북은 오늘 밤까지 5에서 10mm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수도권과 충청은 아침까지 빗방울만 지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은 내일 낮까지 10에서 4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전국에 소나기도 내리겠는데요. 양은 5에서 40mm가 예상되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과 강릉은 2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은 30도, 대전은 29도, 전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우조선 노조가 민노총 금속노조 탈퇴 투표까지 결심한 이유, 노조원 방해로 배를 못 만들어 일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화물차 운송 못하게 막았었죠. 택배 노조원 괴롭힘에 점주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 주장이 옳다면서 애꿎은 다른 사람 방해하는 거 불법이죠. 민노총에게 필요한 건 마침표 찍겠습니다. 불법 파업과 헤어질 결심.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